자, 연기 노동법 강의인데요. 일단 제가 유인물이 기본이 2개 나가거든요. 판례 암기장인데 예전에 제가 책으로 펼쳤는데 이제는 그냥 유인물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가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결론은 노동법 판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 때 막 깡그리 암기를 하지 말고, 이거는 암기장이지만 사실 암기를 위한 게 아니라요, 판례를 정확하게 읽어보라는 취지에서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여러분이 안 보고 적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빈칸 넣는 것을 나는 막 이거 암기해서 저는 그걸 원해서 이걸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원문을 그대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차피 책에서 봤던 거지만 완전히 판례만 지금 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책을 한번 복습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암기장 이거를 펼친 다음에 순수 판례만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옆에 빈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렇게 보면서 쓰세요. 이게 각인 작업이거든요. 빨간 펜으로 쓰세요. 빨간 펜으로 써가면서 인지를 하시면 되지, 이걸 절대 암기하고 빈칸을 맞추라는 게 이거 진짜 오인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판례를 2번, 3번 정도 읽게 돼요. 판례를 순수하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또 중요한 단어 같은 게 인식이 되거든요. 하여튼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거 절대 안 보고 쓰라는 거 아닙니다. 보면서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빨간 펜으로 쭉 써놓으면요, 더 시간 되면 그 빨간 펜을 쓴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판례를 2-3번 정도 읽게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람이 똑같은 걸 읽다 보면 인지작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이거 제가 말한 대로, 자,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요 판례 공부를 꼼꼼히 해 주시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 원문 있는 걸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빨간 펜을 써본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 이제 판례가 좀 번호가 붙여진 거 있죠. 번호가 붙여진 거. 그것은 한번 전체를 끝까지 쭉 다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번호대로 하면서 바로바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빨간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틈틈이 이제 복습은 지겨우니까 빨간색으로 써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틈틈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그냥 빨간색 자기 써진 거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례만 3-4번 이상 보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입장에서 막 암기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판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 작용을 꼭 연기 때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Q&A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Q&A. 여기 유인물 Q&A가 있죠. 여기는 아주 뭐 고도의 문제를 낸 건 아니고, 기초가 없는 분들도 그냥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약간 사람이 평면적으로 보다가 사실상 이게 사례형 비슷하게 냈죠. 이게 제가 보면은 사례형 비슷하게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고는 답을 못 맞춰도 상관없고, 그냥 이게 뭐 이런가 보다. 원래 그 빈칸이 2개인데 첫 번째 빈칸은 본인이 써보라는 건데 뭐 이거는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으로 이해를 높이면 되지 이 답 맞추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할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할 거니까 2차 답안 정도는 하지만 하여튼 요거는 기본 이해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해. 암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가볍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잘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만 체크를 해놓고요, 복습하실 때 그것만 보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 보고는 설명 들으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굳이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같이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복습할 때 한번 더 보세요.
근데 그 정도의 뭐 고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연기인데, 물론 이제 노동법 책이 600페이지 되는데, 여기도 사실 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좀 심플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일기 때는 그 요약노트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가고, 기본서에도 되도록이면 학설 같은 거 전 많이 안 썼어요. 되도록이면 물론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설을 어떻게 많이 넣는 책들이 있는데 저는 학설이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문제 해결은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설에 너무 목매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봐요. 판례만 정확하게 쓰면, 그리고 올해 문제를 보세요. 학설 쓸 게 없어요. 올해 문제 봐보시라고요. 학설 쓸 게 없다니까요. 조문하고 판례 정확하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는 학설은 제가 책에 실어놓은 것은 정말로 기본서에 교수님들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서 교수님들이 좀 견해 대립을 언급한 정도, 그 정도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학설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그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은 판례 학습에 목을 매시기 바랍니다. 판례. 이 노동법은 미국법 개수했거든요. 1차 때 배우시죠. 미국법을 개수했어요. 우리 일반 법들은 대륙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통해서 다 들어왔어요. 일본법 그대로 뺏겼는데 그 일본이 대륙법, 뭐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왔지만 사실상 대륙법계를 다 개수했는데 유일하게 노동법만 미국법 영미법이거든요. 미국법 왜 일본이 패전 이후 메가더 장군 하에서 노동법을 그때 만들었고 우리가 그 법을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유일해요. 노동법만 미국법 중심이에요. 미국 영미법은 독일법을 개수했다면 어때요? 조문이 엄청 꼼꼼하겠죠. 그 다음에 총칙이 쫙, 우리 민법 같은 거 봐요. 총칙이 쫙 해서 개념을 먼저 다 설명하죠. 그리고 각칙으로 내려가죠. 굉장히 꼼꼼하죠. 근데 노동법 보세요. 조문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문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 보시면. 다 판례 법리에서 실제 해결되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문 판례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답안지 쓸 것은 뭐예요? 조문 판례예요. 그걸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시고, 되도록이면 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것들, 너무 언론적인 것들은 제가 안 하고, 학설도 이거는 너무 조금 이론적 중요하냐 그런 것만 하고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하시고 너무 그 학설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나중에 가보세요. 학설 안 써도 점수 충분히 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공부할 때는 이게 학설에 매몰, 그것도 암기에 막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학설은 이것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우리는 실무가 시험이에요. 이론과 시험이 아니에요. 해결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변시 모의 교수님들이 내는 것도 조문과 판례밖에 없어요. 거기 학설을 절대 언급 안 해요. 학설 쓰면 나쁜 게 아니라 그거 안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무 학설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학설하면 뭐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첫째 시간이라서 동영상 들으신 분 중에 아주 처음 진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은 조금 드릴게요. 나머지는 직접 시험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책에도 되도록이면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을 배웁니다. 민법을 배워요. 요 민법은 기본 전제가 뭐죠? 요겁니다. 양자 간에는 대등하다. 그 관계 속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요것에 의해서 노동법도 해결이 돼요. 원래는. 왜?
사용자와 근로자도 공법관계가 아니죠. 사법관계예요. 사적관계예요. 이거 사적관계예요. 그러면 원래 민법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민법에서 고용 파트를 배우시죠. 고용 파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거 노동법은 언제 생겼어요?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최근에 생긴 법이에요. 최근에 생긴 법. 그러니까 사회법의 하나잖아요. 경제법, 노동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도 뭐예요? 노동법의 하나로 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근에 생긴 거죠.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죠? 기본 전제가 가치 편향적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근로자를 위한 거예요. 가치가 편향돼 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해서 대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요 가치 편향적 법이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고? 결론은 근로자 보호법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가치가 편향돼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은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근데 처음 하신 분들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1차 하신 분은 당연히 알겠지만 동영상 들으신 분 중에서 진짜 처음 하신 분들 때문에 설명하니까 요거는 알아두세요. 우리가 법을 크게 나누죠. 개별법, 집단법 두 개로 나눕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달라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개별법은 어떤 방법으로? 최저기준 마련한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개별법은 최저기준 마련해서요. 이거 밑으로는 안 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약정이 있더라도요. 개인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기준을 위반하면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민법 아직 안 배우시는 강행법규라는 거 배울 거예요. 강행규정. 이게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해버립니다. 강행규정, 강행법규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해버려요. 여러분 민법에서 의무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를 먼저 해요. 근데 강행규정은요. 당사자의 의사 상관없이 법에 정한 대로 합니다. 즉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가 돼버려요. 이거 위반되면. 그래서 근기법의 대부분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했는데 안 하면 무조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방식이죠. 개별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인데 요걸로만은 좀 부족해요. 요걸로만 왜 국가가 최고 기준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의 무슨 공산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최고 수준으로 마련해 줄 수는 없어요. 보호 기준을. 자, 그래서 요거 일단 해주고 요걸로 보호를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뭐요? 집단법, 즉 노동조합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게 집단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단체라는 게 노동조합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단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해줍니다. 일반 단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이 이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 대기업 밑에 각종 관련된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죠? 다른 경제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뭉쳐봤자 대기업한테 대항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때요?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힘들더라도 뭉치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 만들면 어때요? 합법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합법적 업무 방해. 파업, 합법적 업무 방해. 원래는 어때요? 업무 방해해버리면 형사, 민사상, 손해배상 다 들어가죠. 이런 데서는. 근데 근로자들은 어때요?
노동조합 결성해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방해. 그렇더라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못 물어요. 징계 책임도 안 돼요. 일반 단체와 다른 강력한 단체 보호를 해주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이제 최저기준보다 어때요? 더 많이 자기 지위를 올릴 수 있도록. 어디까지는 얘네들의 능력이죠. 요것보다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능력이 얘네들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노조법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이념이 노사자치입니다. 즉 뭐요? 국가는 큰 틀에서 룰만 만들어줘요. 이거 위반하면 안 돼. 즉 스포츠 게임에서 규정을 정하고 이거 위반하면 심판이 벌칙 내리죠.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이 룰 안에서만 하면요, 사용자가 이길 수도 있고 근로자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따져요. 국가가 무조건 협의하는데 국가가 막 근로자 들어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안 들어줘도 돼요. 그거는 두 사람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룰만 위반하면 안 돼요. 위반하지 않으면 그래서 노사자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뭐요? 국가가 큰 틀에서 경계할 수 있도록 룰만 만들어주고 둘이 알아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고, 그 다음 어때요? 형사처벌까지 가죠. 그걸로 가는데 가면은 형사처벌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강력한 거죠.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이거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은 제일 상위 법이 헌법이죠. 처음 하신 분들 요 시간만 조금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요건 처음 하신 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아시는 거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요거는 조금 하는 거니까 조금 동영상 들으신 분 중에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법은 최상위 법이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7년에 만든 헌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헌법은 쉽게 우리나라는 약간 이 헌법이라서 잘 못 바꿔요. 쉽게. 근데 자주 바꿀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있죠. 헌법 규정들도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쉽게 바뀌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법이 뭐예요? 법률이죠. 요 법은 법률이라고 따로 칭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법 중에서 최상위 법. 이거는 사실 국민투표까지 가야 돼요. 국민이 만든 거고요. 요거는 국회에서,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만든 거. 법률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따로. 그리고 이것에 위임하에서 행정부에서 만든 법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요건 위임하에서, 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요거는 행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소관 어디예요? 고용노동부죠. 우리 소관 부처는. 자,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죠.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33조에서 노조법의 근거 구견이 있죠. 단결권 이렇게 세 가지를 노동조합 결성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노조법에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자, 요거는 1차용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세 가지를 근로상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노동상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노동이라는 표현을 싫어해서 근로라는 표현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 이념적 관념 때문에 노동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는데 좀 노동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혼용돼 쓰고 있습니다. 근로삼권, 노동삼권. 자, 근데 결론은 우리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니까 근로자가 누구냐에부터가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개별법의 보호, 노조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죠?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죠.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노조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 집단이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그래서 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단체를 결성했다. 아무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안 되지만 붙여도 노조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뭐예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1차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근기법상 근로자가 하나 나오고요. 노조법상 근로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배우신 분들은. 얘가 얘 아니야?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왜? 요거는 뭐죠? 개별법에서 이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거고 이건 뭐죠? 이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스스로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아니어도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얘인데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같은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무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됩니다. 종속적 관계에서. 이제 오늘 다 배울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서 실업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일을 하고 있는 자, 물론 휴직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실업자나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요, 상관이 없어요. 왜? 하여튼 이들이 자영업자만 아니라면 이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는 판례가 두 개 나옵니다. 현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판례가 두 개 나와요.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은 판례가 하나예요. 메인 판례가. 근데 여기는 판례가 두 개 나와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하고 실업자의 판례가 두 개 나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노조법을 안 들어가고 총칙만 배우는데 결론은 이 세 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체 교섭을 해서 안 들어주면 쟁행위, 들어주면 단협. 이게 노조법의 전체입니다. 시스템이.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2차 주관식 시험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2차 주관식 시험을 사실은 제대로 포인트를 못 잡으면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이해도나 어느 정도 암기도가 돼 있으면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적 수준이라는 게 엄청 차이 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너무 뛰어난 분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엄청 준비를 하고 들어온 분도 있지만 늦게 준비 안 하고 들어와도 보통 1,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다 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올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준비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들어와도 1,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오르는데 그 이상 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공부의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경험상. 그리고 특히 나는 암기가 떨어진다. 저만큼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 못 봤어요. 암기력이 진짜 높지 않아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암기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정리하는 거라든지 개념화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자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건 못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얘기 드릴게요. 가장 뭐든지 이해입니다. 모든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해 안 하고 깡그리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한 번에 이해하겠다 이것도 버리셔요. 어떤 지식을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이해 안 됐는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 괜찮아요. 왜? 진짜 이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다각도로 자기가 고민해 봐야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무조건 암기하자 이게 아니라 항상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넘어가라. 욕심 부리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는 이해돼요. 언젠가는. 브레이크를 잡지 말아라. 거기서 또 좌절하지도 말아라. 혼자 불운의 주인공 만지.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각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이거 암기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암기는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 스크래치를 내는 작용을 저는 중요시하지 암기라는 건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각인 작업, 이 각인 작업 뭐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단어나 문구, 틀 이런 것들 계속 머릿속에 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흘러가면 이 작용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것이 되면 이걸 뭔가 현물적으로 해놔야 돼요. 내가 각인 작업에서 큰 틀에서 뭔가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특징 중요 단어들 표시를 해놨으면 이걸 현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요? 빨리 볼 수 있어요. 빨리 나중에는 이렇게 넓어진 것을 빨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쭉 있는 걸 보면 또 똑같이 되는데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이래야만이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빨리 기억을 재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좀 응축된 책을 꼭 한 권 잡으셔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응축된 책을. 일기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일기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그 책만이 중요해. 그 책을 자기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기가 정리 못하면 한 권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 책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단권화죠. 이제 정리하면서 그것을 현물화시키는 게 단권화입니다. 근데 단권화는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책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그걸 끝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기부터 바로 하면 돼요. 바로 이거는 굳이 2기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일기부터 바로 하면 됩니다. 보통 일기 때 단권화 자료로 수업을 보통은 안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일기부터 바로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미리 한번 오밍음을 다 해놓고 문제 풀면서 또 다시 적용을 해야지. 문제 풀면서 그것도 막 스트레스인데 그때 하면 이게 막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미리 일기부터 바로 단권화 이 자료로 계속 자기 걸로 보면서 계속 체킹해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답안 작성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예전에는 답안 작성 연습 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답안 작성 연습 별로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답안 작성 연습을 안 했어요. 각 시험마다 딱 한 번만 모의고사 풀어보고 안 풀어봤어요. 근데 학교 가는 데는 솔직히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답안 작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제가 간과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하라고 그럽니다. 하면서 자기가 또 공부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뭐 시간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라 그래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너무 목밀 필요 없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어때요?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여유로우면 이걸 통해서도 자기가 답안 작성하면서 암기한 거, 내가 이해한 거 체크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틀만 작성하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여유로우면 그냥 요거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막상 보세요. 시험장에 딱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딱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OX 판단이 5분 내에 나옵니다. 5분 내에 사실상 판가름이 나요. 아, 이 문제 뭐다. 판례가 뭐다. 이거 떠오르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답안을 쓰는 것은 사실은 내가 판례 A 판례다, B 판례 생각나면 이거로서 답안을 다 작성하는 거거든요. 쟁점의 정리 뭐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들을 써주는 거잖아요. 요약해서 아주 요약해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그리고는 이제 조문을 꼭 써주라 그러죠. 올해 문제 같은 뭐 금기법 23조라든지 23조라든지 27조 이런 거 써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론은 판례법리죠. 메인이 이거잖아요. 이거를 기억하냐 못하냐 결론은 보세요. 답안 작성을 뭐 엄청나게 연습한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시험 직전에 잘 봐도 이게 딱 떠오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까지 쭉 써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은 이제 요거 때문에 답안 작성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것도 정확하게 이 주제를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써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냥 이미 나온 거니까 이들이 써주면 돼요. 사실은. 하여튼 중요한 거, 답안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에 플러스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 하지 마라 했는데 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여기 막 안 돼가지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막 걸려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다. 마지막 가서는.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근로자부터 들어갈게요. 근로자. 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절 근로자. 예, 지금부터는 너무 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건 솔직히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이제 진짜 공부하신 분들 한 번은 다 읽어보세요. 처음 이제 본인이 1차도 지금 제대로 안 돼, 물론 1차 하신 분도 있겠죠. 안 돼 있다 그러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2차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책을 건너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고요. 안 읽어보셔도 좋지만 시험과 직접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들어가겠습니다.